655번째 책 소개입니다. 책에서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소개드립니다. 기회가 되시면 책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 영상은 타입캐스트의 AI성으로 녹화하였습니다. 책 제목 왜 달러는 미국보다 강한가? 저자 오세준. 출판일 2012년 2월 7일. 상상빌더 한 줄 요약. 달러를 알아야 재테크를 잘할 수 있다. 책 소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라는 문제만큼이나 해답이 아리송한 문제가 있다. 바로 미국이 강해서 달러인가? 달러가 있어서 미국이 강한 것인가? 의 문제이다. 달러가 기축통화가 된 것은 미국이 강해서이기도 하지만 미국의 숨겨진 전략에 있다고 이 책은 밝힌다. 국내 주식시장에서 본인의 경험과 실질적인 통계에 비추어 기축통화의 중요성을 재해석해 달러의 가치를 친절하게 설명한다. 달러라는 새로운 투자 상품의 발견과 사례 중심의 설명을 통해 달러의 투자 상품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단순히 해외 여행 시에만 달러에 관심을 두지 말고 환율 변동과 자산 변동의 연계 시스템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재테크의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게 한다. 또한 그 무엇도 확실하지 않은 현재의 경제 상황에서 개인과 기관 투자자가 달러에 대해 집중해 그 추이를 살핌으로 적절한 전략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한다. 먼저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달러가 기축통화가 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한국인에게 유리한 달러의 금융상품적인 특징을 바탕으로 자산으로서 달러의 가치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소비 투자 관점으로서의 달러라는 금융상품의 특성, 달러의 숨겨진 자산 가치, 원화 환산과 미국 주가지수를 통한 자산 관리에 대해 자세히 다루고 있다. 저자 소개. 저자 오세준. 카이스트 테크노경영대학원에서 MBA를 취득했으며 현재 알펜루트 자산운용에서 펀드 매니저로 근무하고 있다. 여러 자산운용사를 거치며 국민연금 펀드, 공모펀드, 롱숏펀드 등 다양한 펀드를 운용했다. 또한 금융계 최고 권위의 국제 자격인 CFA를 취득했다. 국내 자격으로는 투자자산운용사를 보유하고 있다. KBS 라디오 프로그램인 경제포커스에 출연했으며 2015년 대신증권 하우스뷰 콘서트 달러 자산에 투자하라의 초청 강사가 되어 주요 도시에서 강연을 했다. 전 세계가 미국과 달러의 몰락을 예견하던 2012년 2월 왜 달러는 미국보다 강한가를 출간하며 미국과 달러의 부활을 전망했다. 브렉시트,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 등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혼란스러운 정세 속에서 필자는 자산 배분에 대한 명확한 프레임워크를 제시하고자 했다. 책에서 얻은 내용. 기축통화로서 달러에 대안은 없다. 부자는 이미 달러를 가지고 있다. 미국이 강해서 달러가 강한 것인가? 그렇다면 미국이 약해지면 달러가 약해지고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도 위협받는가? 아니면 기축통화인 달러가 있기 때문에 미국이 강한 것인가? 독자는 달러의 역사 속에서 이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 해답은 바로 기축통화인 달러의 메커니즘에 있다. 달러가 기축통화가 된 것은 미국이 강해서이기도 하지만 미국의 숨겨진 전략에 있다. 지금의 미국이 강한 것은 기축통화인 달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자산운용사 펀드 매니저인 저자는 국내 주식시장에서 본인의 경험과 실질적인 통계에 비추어 기축통화의 중요성을 재해석해 달러의 자산적 가치를 친절하게 설명한다. 달러의 역사와 달러가 기축통화의 지위를 갖기까지 진행된 치열한 국가 간의 노력과 경쟁을 새롭게 해석하고 나아가 투자 관점에서의 달러 가치까지 이끌어낸 저자의 해안이 돋보인다.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은 달러라는 새로운 투자 상품의 발견과 사례 중심의 설명을 통해 달러의 투자 상품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책을 읽고 나면 부자들이 달러를 가지는 결정적인 이유를 알게 되고 나아가 환율 변동과 자산 변동의 연계 시스템을 이해해 달러를 보유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될 것이다. 급변하는 환율의 변동은 한국 경제의 위기가 될 수도 있지만 기회도 될 수 있다. 이 책은 투자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분산 투자의 원칙을 다시금 일깨우며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원화 위주의 리스크를 상기시켜주고 있다. 저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한국 펀더멘털과 대외 충격을 대비할 수 있는 달러화를 결합한 자산 배분이야말로 요동치는 글로벌 경제 상황에서 개인과 기관 투자자가 취할 수 있는 적절한 전략이다. 왜 달러는 강할 수밖에 없는가? 달러 패권의 역사는 반복된다.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환율에 좌우되는 상황에서 달러를 배우고 아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이 책은 달러로 인한 위기와 기회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그 노하우를 전수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해외 의존도가 높고 해외 투자가에게 넓게 개방되어 있는 나라의 경우 달러 자산에 대한 분산 투자 가치는 매우 클 수 있기 때문에 연기금 및 자산관리 매니저, 개인 투자가 모두에게 매우 유용한 사고의 틀을 제공하는 책이다.
이 책은 진정한 글로벌 투자자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필수적인 안내서로 더할 나위 없다. 개인의 포트폴리오 관리뿐만 아니라 연기금 포트폴리오와 국가 전체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 좋은 아이디어를 준다. 먼저 일부에서는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달러가 기축통화가 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그 과정에 대한 경제적 해석을 제시해 기축통화인 달러를 이해하는 기초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기축통화 지위가 영국 파운드화에서 미국 달러가 되는 과정, 금을 초월한 달러, 달러의 장기 집권 등을 다루고 있다. 이어 2부에서는 한국인에게 유리한 달러의 금융상품적인 특징을 바탕으로 자산으로서 달러의 가치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자산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안정적인 자산으로서의 달러를 소개하고 있다. 소비, 투자 관점으로서의 달러, 달러라는 금융상품의 특성, 달러의 숨겨진 자산 가치, 원화 환산과 미국 주가지수를 통한 자산 관리 등을 다루고 있다. 달러는 왜 강할 수밖에 없는가? 왜 달러는 미국보다 강한가? 우리는 보통 미국이 강할 때 달러도 강하고 리먼 사태 등으로 미국에 문제가 생기면 달러가 약해질 거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왜 리먼 사태가 발생할 때 원달러 환율이 폭등해 아무 잘못도 없는 대한민국의 원화 가치가 하락하고 달러 가치가 상승했는가? 유럽 재정위기가 발생했는데 왜 원달러 환율이 상승해 원화 가치가 하락하고 달러 가치가 상승하는가? 글로벌하게 무슨 일만 터지면 원달러 환율이 불안해지고 어려움을 겪으니 대한민국은 억울하기만 하다. 세계 각국은 교역 활동을 하고 부채를 갚고 석유를 구매하기 위해서 달러가 필요하다. 특히 위기 시에는 유일하게 신뢰할 수 있는 교환수단이자 기축통화인 달러가 더욱 필요해진다. 안전자산의 대명사인 금도 위급 시에는 결국 팔아서 달러로 교환해 사용해야 한다. 각국이 동시에 기축통화인 달러를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달러의 수요가 증가하고 달러가 비싸지며 원달러 환율이 올라간다. 미국이 강해서 달러가 강한 것인가? 그렇다면 미국이 약해지면 달러가 약해지고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도 위협받는가? 아니면 기축통화인 달러가 있기 때문에 미국이 강한 것인가? 독자는 달러의 역사 속에서 이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 해답은 바로 기축통화인 달러의 메커니즘에 있다. 달러가 기축통화가 된 것은 미국이 강해서이기도 하지만 미국의 숨겨진 전략에 있다. 지금의 미국이 강한 것은 기축통화인 달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은 한국인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금융 지식을 담고 있으며 한국인에게 유리한 지혜가 담겨 있다. 이 책에서 달러가 한국인에게 어떻게 위험과 기회로 작용해 왔으며 달러에 대한 관점의 변화만으로 어떻게 위험을 기회로 바꿀 수 있는지 금융의 관점에서 살펴볼 것이다. 이 책을 읽고 나면 당신의 금융에 대한 관점은 바뀌어 있을 것이고 여기서 얻은 교훈을 실천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경제금융서이지만 각각 개성이 강한 콘텐츠로 채워져 있는 Part 1과 Part 2로 구성되어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Part 1에서는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달러가 기축통화가 되는 과정을 묘사했다. 이를 전략의 관점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살펴보았다. Part 2에서는 한국인에게 유리한 달러의 금융상품적인 특징을 바탕으로 자산으로서의 달러의 가치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포트폴리오 측면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자산을 관리할 수 있는 관점을 소개한다는 점에서 리스크 관리에 대한 책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Part 1과 Part 2를 관통하는 공통적인 핵심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달러를 상품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Part 1에서는 달러를 미국이 공들여 만들어낸 최고의 효자 상품으로 다루고 있으며 Part 2에서는 달러를 한국인에게 특히 매력적인 금융상품으로 소개한다. 둘째, 달러의 역사는 반복된다라는 관점이다. Part 1에서는 달러가 기축통화의 위치를 지켜나갈 것인가라는 의문에 대답하고 있으며 Part 2에서는 과거에 우리가 경험했던 달러에 대한 특성을 바탕으로 금융 이야기를 전개한다. 셋째, 실용적인 관점을 제시한다. Part 1에서는 달러와 관련된 역사적 사실의 흐름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전략적 기조를 제시했고 이를 누비콘 띠어리로 명명했다. Part 2에서는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외부 환경에서 자산을 효율적으로 지키는 방법을 제시한다. Part 2의 제목인 부자는 달러를 가지고 있다도 달러를 가지고 돈을 벌 수 있다는 의미보다는 부를 지키는 관점에서의 달러의 의미를 소개하는 것이다. 부자일수록 부를 키우는 것보다는 부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기에 달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부자는 직관적으로 알고 있다. 독자들도 이 책을 읽은 후에는 그 이유를 알게 될 것이다. 현업의 금융업계 종사자로서 이런 책을 쓰는 것은 매우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주변 여러 금융 전문가들의 놀라워했던 반응으로 인해 이 스토리가 세상에 나오게 되었다. 이 책은 기존의 금융 지식을 모아 출간한 책도 아니며 우리가 실천하기 어려운 대안을 제시하는 책도 아니다. 이 책은 당신의 금융에 대한 관점을 바꿔놓을 것이다. 또한 이 책의 한계점에 대해서도 명확히 밝히고 싶다.
이 책은 필자의 직관적인 아이디어에서 시작된 책,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미래의 예측에 대한 책도 아니며 과거의 사실을 보다 다양한 관점으로 독자에게 소개할 뿐이다. 또한 이야기 전개상 필요한 수많은 가정도 이 책의 목적상 학문이 아닌 실용적인 관점에서 독자의 금융에 대한 이해력을 직관적으로 높여주는 매우 주관적으로 판단했음을 미리 밝힌다. 편하게 읽을 수 있고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엄밀하게 검증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수준의 통계학적 지식과 금융공학적 지식이 요구된다. 필자가 아이디어 차원에서 직관적으로 쓴 글이기 때문에 독자들도 부담 없이 직관적으로 이해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양극화로 대표되는 동시대를 함께 살고 있는 젊은 금융인으로서 우리들이 좀 더 견딜만한 세상에 살기를 희망하며 이 책을 쓰게 되었다. 우리가 겪는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가 담긴 책, 직관의 시대에 걸맞는 참신한 경제금융서로 평가받기를 바란다. 아무쪼록 독자들이 이 책에서 지혜를 얻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 20세기 이후 최고의 미국산 제품은 달러다. Strong Dollar. 미국 금융위기 이후 달러화의 위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접할 수 있다. 달러화는 정말 기축통화 지위를 중국의 위안화나 유럽의 유로화에게 위협을 받고 있으며 대체될 것인가? 미국의 적자가 지속되면 미국이 약해지고 달러화의 기축통화 지위가 약해지는가? 그 해답은 바로 기축통화인 달러의 메커니즘에 있다. 달러가 기축통화가 된 것은 미국의 숨겨진 전략에 있다. 미국이 강한 것은 기축통화인 달러가 있기 때문이다. 마침내 달러의 장기 집권이 시작되다. 국제 외환 거래의 85%는 달러로 거래되며 국제 채권의 약 50%가 달러화로 표시되어 있고 전 세계 외환 보유고의 60% 이상이 달러화로 표시되어 있다. 기축통화가 되면 누리는 엄청난 이점. 상황이 이쯤 되면 미국은 표정 관리를 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미국이 달러를 더 이상 금으로 교환해 줄 수 없는데도 다른 국가들은 달러를 원하고 계속 거래하며 기축통화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그동안 달러를 기축통화의 안정적인 위치로 올려놓기까지 정말 많은 노력을 했으며 이제 그 혜택을 맛보고 있다. 자국의 통화가 기축통화가 되면 많은 혜택이 있다. 첫째로 환전 비용이 없고 환 리스크도 없다. 둘째로 미국은 값싸게 자금을 제공받지만 미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들은 외국과의 거래를 위해 많은 외화를 쌓아두어야 한다. 자금 조달 비용에 비해 미국 국채 금리가 낮기 때문에 보유 비용 자체도 상당하다. 가장 큰 장점은 세뇨리지이다. 이는 화폐 주조로 얻는 이익을 말하는데 화폐의 교환 가치에서 발행 비용을 뺀 몫이다. 이제 미국은 원하는 상품, 서비스, 기업을 사려면 달러 인쇄기의 버튼만 누르면 된다. 금본위제 시절로 비유하자면 미국은 금괴 자동 판매기를 보유하게 된 것이다. 물론 공짜는 아니다. 약간의 종이값, 잉크값, 전기료만 감수하면 될 것이다. 미국 화폐 발행의 메커니즘도 살펴보면 실제로 달러를 인쇄하는 과정이 자동 판매기의 그것과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출을 장부상에 기록하는 것만으로 통화가 발행된다는 이야기다. 1960년대 연방준비은행이 펴낸 현대 화폐 메커니즘, 은행 준비금과 수신 확대 지침서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온다. 은행은 예금으로 받은 돈에서 실제로 대출을 해주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하면 돈이 추가로 발행되지 않는다. 대출을 할 때 그들이 하는 일이란 대출자 거래 계좌의 신용과 교환해서 약속어음을 인수하는 것뿐이다. 은행은 대출과 투자를 늘림으로써 예금을 늘릴 수 있다. 예금 계좌를 가진 사람들이 돈으로 내달라고 할 때 그것을 바꿔줄 만큼 충분한 통화를 갖고 있는 한 말이다. 다시 말해 미국의 화폐 발행 시스템은 예금이 아닌 대출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는 중요한 문제다. 본디 은행이 행하는 신용 창출은 예금에 기반을 두게 된다. 은행은 예금자들의 예금 중 일정 금액을 남기고 대출을 시행할 수 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시스템에서는 아무런 예금 담보 없이도 대출을 시행할 수 있다. 누군가 대출을 요청하면 은행은 장부에 그것을 기입하는 것만으로도 가능하며 이를 위한 예금 담보가 필요하지 않다. 이러한 메커니즘은 1969년 미네소타에서 있었던 몽고메리 퍼스트 내셔널 은행 대델리의 소송 사례에서 증명되었다. 피고 제롬 델리는 집을 담보로 14,000달러를 대출했다. 은행에서 이를 담보 몰수 처분하자 델리는 대출에 대한 대가가 처음부터 없었다고 주장했다. 처음에는 델리의 논리가 설득력이 없었으나 이 은행의 은행장이 증언한 이후의 상황은 반전된다. 은행장은 증인석에서 은행은 통상 대출해주는 돈이 허공에서 만들어내며 이것이 표준적인 은행 업무라고 말한 것이다. 다시 말해 대출에 대한 증거는 장부에 기입하는 것이 전부였던 것이다. 이에 따라 법정은 은행의 담보몰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것이 상업은행 단계에서 시행되기 때문에 미국 연방준비은행은 다르게 움직일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이러한 의문에 대해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자. 첫째, 미국 정부의 재정 집행 역시 연방준비은행이 미국 정부에 대출해주는 과정이라는 점이다. 연방준비은행은 찍어낸 달러의 일정 금액의 이자를 붙여 정부에 대출한다. 그런데 이 돈은 실제로 존재하던 돈이 아니라 정부에 빌려주는 순간 만들어지는 것이다. 다시 말해 위에서 언급한 1969년 미네소타 판례의 그것과 동일하다. 1963년부터 1975년까지 미 하원의 금융통화위원장으로 일했던 라이트 패트먼은 그에 져서 화폐 입문에서 다음과 같이 결론지었다. 연방준비은행들은 완전히 돈벌이 기계다. 이 조직은 돈이나 수표를 직접 발행할 수 있고 그 수표 발행액을 채워 넣어야 하는 문제가 없다. 수표가 제시되어 5달러나 10달러 지폐가 필요하면 조폐국에 그것을 인쇄해달라고 요청만 하면 된다. 당시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이었던 메리너 에클스는 1935년 하원 금융통화위원회의 증언에서 다음과 같이 증언했다. 정부에서 내놓는 채권을 사면서 이 금융기구는 언제나 새 돈을 발행합니다. 은행들이 정부에서 내놓은 채권 10억 달러를 살 때 은행들은 재무부 예금 계좌에 10억 달러를 대출합니다. 그들은 정부 채권 계정에 10억 달러를 기입합니다. 다시 말해 장부 기입으로 그들은 사실상 10억 달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연방준비은행이 미국 정부에 대한 대출의 개념으로 통화를 발행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하면 1969년 미네소타의 판결은 미국의 연방준비제도를 뒤흔들 수도 있는 사안이었다. 당시 해당 판사가 판결 이후 반년도 되지 않아 숨을 거두면서 이는 일단락되었다. 둘째, 미국 연방준비은행이 공공기관이 아니라는 점을 언급하고 싶다. 일반적인 추측과는 달리 미국 연방준비은행은 민간이 소유한 법인으로 공공기관과는 독립적인 조직이다. 연방준비은행은 12개의 독립적인 지역 연방준비은행으로 구성되며 다시 지역 연방준비은행은 회원 상업은행들이 소유한다. 12개 지역 연방준비은행 가운데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전체 연방준비은행 지분 53%를 소유하고 있으며 연방재무부의 재무대리인으로 지정되었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재무부 장관과 통화감독관이 참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이 이사회는 12개의 지역 연방준비은행에 대한 통제권이 크지 않다. 각 지역 연방준비은행들은 정책 대부분을 스스로 결정하며 대개 뉴욕 연방준비은행의 선도에 따른다. 1997년 뉴욕 연방준비은행은 체이스 맨해튼 은행, 시티뱅크, 모건 보증신탁이 3대 회원은행이라고 밝혔다. 2000년에는 JP모건과 체이스 맨해튼이 합병해 JP모건 체이스가 되어 JP모건 체이스와 시티은행은 뉴욕 연방준비은행의 양대 주주이다. 종합하면 미국의 화폐 발행 체계는 본래 은행의 화폐 발행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이 입증된 판례도 있다. 또한 이러한 시스템은 정부의 예산 집행 과정에도 그대로 이어지게 되고 연방준비은행의 실제 소유주는 민간 글로벌 은행들이다. 미국이 기축통화 지위를 확보함으로써 발생하는 세뇨리지는 실제로 미국 상업은행 시스템과 연방준비은행을 통해 공공연히 시행되어 왔다. 이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미국이 달러라는 상품을 만드는 기업이라고 가정해보자. 중국의 2011년 6월 기준 외환보유고는 3조 2천억 달러다. 2009년 3월에는 1조 9천억 달러였다. 중국은 27개월 동안 월 평균 481억 달러씩 외환보유고가 증가했다. 중국의 외환보유고 중 달러 자산이 65% 수준이라고 알려져 있다. 즉 미국이라는 기업의 중국에 대한 매출은 월 481억 달러의 65% 수준인 월 312억 달러라고 볼 수도 있겠다. 연간으로는 3,744억 달러이고 한국 원화 기준으로는 편의상 환율 1,000원이라 가정하면 연간 매출액이 374조 원이다. 그럼 이익을 계산해보자. 매출에서 원가를 빼면 이익이 되는데 과연 원가가 얼마일까? 상상에 맡기겠다. 쉽게 생각해도 이익률 99% 이상은 되지 않겠는가? 물론 미국은 국가이고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는 없지만 그만큼 기축통화는 매력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기축통화는 갖기도 어렵지만 지키기는 더 어렵다. 미국은 달러를 기축통화로 만들고 지키는 것에 최우선적인 가치를 두고 있다. 기축통화의 명백한 장점들도 있지만 아마도 숫자로 나타나지 않는 많은 장점이 있다. 20세기 이후 최고의 미국산 제품은 달러다. 미국이 만들어낸 어떤 것도 달러보다 미국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이익을 가져다 준 것은 없다. 달러가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세계 각국은 석유 등 필요한 자원을 사기 위해 달러가 필요하고 부채를 갚을 때도 달러가 필요하다. 그 달러를 얻기 위해 미국을 제외한 세계 각국은 노동력과 자원과 자본을 투입한다. 그렇게 해서도 달러를 벌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빌리기라도 한다. 반면에 기축통화 달러를 보유한 미국은 달러가 필요할 때 인쇄기로 찍어내면 된다.
미국은 그 찍어낸 달러로 각국의 노동력과 자원과 자본이 투입된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한다. 불공평하지만 이것이 바로 룰이다. 기축통화로서 달러에 대한은 없다. 기축통화가 되려면 경제 규모 이외에도 많은 것들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한다. 거론되고 있는 달러의 대안들은 현실적으로 경쟁력이 없다고 보여진다. 기축통화가 되기 위해서는 경제 규모 이외에도 많은 것들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한다. 2012년 현재 위안화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경쟁력이 없다고 보여진다. 중국은 아직 미국 GDP의 1, 2도 안 되며 1인당 GDP는 일십도 안 된다. 경제적인 측면을 떠나서도 미국에 대한 전 세계의 신뢰도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을 수 있지만 중국이 미국보다 신뢰와 존경을 받는 국가가 되려면 상당히 긴 시간이 걸릴 것이다. 파이낸셜 타임즈의 2011년 11월 24일 보도에 따르면 2009년 이후 이루어진 위안화 결제액 2조 500억 위안 가운데 중국 본토와 홍콩 이외의 지역에서 이루어진 것은 거의 없다고 한다. 또한 다국적 기업이 위안화로 결제하는 경우는 없다며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를 위안화가 위협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유로화도 단일 정부의 부재로 대안이 되기 힘들며 2011년 유로화 붕괴에 대비하고 있는 금융기관의 움직임도 언론에 포착되고 있다. 유럽 각국은 재정위기로 혼란을 겪고 있으며 각국의 정치 및 경제의 복잡한 이해관계로 단결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구조적인 문제이며 유로화도 달러의 대안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많다. 달러의 대안들로 논의되고 있는 위안화, 유로화, 특별인출권 SDR, 금의 한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 기축통화가 충족해야 하는 조건들. 대한기축통화들의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기 전에 기축통화가 충족해야 하는 조건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먼저 경제적 조건을 언급할 수 있을 것이다. 근본위제에서 파운드화가 대두한 것은 방대한 식민지를 바탕으로 한 영국 경제의 규모와 이에 따른 안정적인 파운드화의 수요와 공급이었다. 따라서 달러의 대안이자 차기 기축통화로서 언급되고 있는 통화를 발행하는 국가의 경제 규모와 금융시장의 안정성 등에 관한 점검이 필요할 것이다. 1960년대는 일시적으로 유럽과 일본이 미국보다 더 많은 금을 보유하고 있었던 시기였다. 그럼에도 기축통화로서의 달러의 가치는 약화되지 않았는데 이는 냉전 시대에서 소련의 국력에 대항할 수 있는 군사력을 갖춘 국가가 미국이었기 때문이었다. 즉 군사력과 같은 비경제적 요소 또한 기축통화의 요건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기축통화의 주인은 더 이상 바뀌지 않는다. 뭔가 이상하지 않는가? 이런 차이는 근본이제의 유무에서 나온다. 미국이 영국에서 받았던 파운드는 당시 근본이제였기 때문에 금이었고 지금 중국이 미국에서 받는 달러는 그저 종이다. 금은 그 자체로서 가치가 있으며 종속되지 않는다. 반면에 달러는 그 자체는 종이일 뿐이어서 그 자체로 가치가 없으며 화폐로서의 가치도 미국의 정책에 종속된다. 따라서 영국에서 미국으로 금이 넘어가는 것은 힘의 균형이 실제로 넘어갔던 것이고 미국에서 중국으로 넘어간 달러는 힘의 이동을 가져오지 않았다. 여전히 달러의 가치는 미국의 종속적이다. 즉 중국은 이미 벌어들인 달러와 앞으로 벌어들일 달러를 위해 이미 벌어들인 달러로 미 국채를 사서 달러 강세를 유지시켜야 하는 것이다. 필자의 눈에만 딜레마가 미국의 것이 아니라 중국의 것으로 보여지는가? 미국이 흑자를 내도 문제고 적자를 내도 문제인 트리핀의 딜레마는 어디로 사라지고 왜 중국이 오히려 딜레마에 빠졌는가? 트리핀의 딜레마는 근본이제에서는 맞는 이론이었다. 미국은 1971년에 적자를 더 이상 버티지 못했고 이후 연속적인 달러의 평가절하 속에 결국 브레튼우즈 체제는 붕괴되었다. 그런데 파운드의 운명과 달리 달러는 그 이후에도 기축통화 지위를 유지했다. 영국이 근본이제를 포기했을 때는 이미 미국이라는 대안이 있었으나 미국이 근본이제를 포기했을 때에는 독보적인 강국이었기 때문에 대안이 없었다. 재미있는 점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전반적인 상황은 같다는 것이다. 미국과 중국의 관계만 봐도 그렇다. 미국이 적자를 내면서 중국 제품을 사주어야 중국이 성장하고 미국이 중국 제품을 덜 사서 적자가 줄어들면 중국이 힘들어진다. 미국 입장에서는 과거와 달라진 것이 없다. 경상수지 적자도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다. 다만 근본이제에서는 달러가 금임으로 적자를 내면서 달러 유동성을 공급하면 실제로 미국의 금이 줄어들었다. 그러면서 미국은 약해지고 상대 국가는 세지면서 힘의 균형이 깨져 기축통화 지위를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 오게 된다. 바로 영국의 파운드화가 그렇게 해서 기축통화의 지위를 잃었다. 반면에 근본이제가 아닌 상황에서의 달러는 좀 전에 살펴본 중국의 입장처럼 된다. 달러를 많이 가지고 있거나 향후 많이 벌고 싶어하는 국가가 달러 강세와 자국 통화 약세를 유지시키기 위해 미 국채를 사게 되며 결국 미국에 종속된다.
결론적으로 미국이 이래도 문제고 저래도 문제인 트리핀의 딜레마는 근본이제 폐지 이후 트리핀의 딜레마의 반전이 되어 미국이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상황으로 역전되었다. 즉 과거에는 돈, 금, 을 가진 자가 힘을 가진 자 미국이고 상대방 영국은 힘이 약해졌는데 지금은 돈, 달러, 을 가진 자 중국과 힘을 가지지 못하고 상대방 미국에게 종속되며 상대방의 돈, 달러, 이 약해지지 않기를 바란다. 이 대목에서 필자는 벌거벗은 임금님이 생각난다. 착한 사람에게는 달러가 금으로 보이고 나쁜 사람에게는 달러가 종이로 보인다. 다행히도 모든 사람들이 착한 듯하다. 마지막으로 독자들이 이해하기 쉬운 가장 직설적인 예를 하나 더 들겠다. 1971년 닉슨 쇼크 미국의 근본이제 포기 사건 이전에는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되자 각국에서 미국이 달러를 더 이상 금으로 교환해주지 못하는 상황을 우려해 달러를 팔아 금으로 교환하려고 했다. 실제로 각국이 달러를 금으로 교환해가기 시작하자 미국의 금 보유고는 급속하게 줄어들었으며 위기를 맞았다. 그런데 지금의 상황은 어떤가? 중국이 미국 국채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다. 즉 과거에는 미국 적자가 지속되면 각국은 달러를 팔았는데 지금은 오히려 달러를 사야 하며 달러 가치가 강세이기를 바란다. 어찌 트리핀의 딜레마의 반전이 아닌가? 그러면 트리핀의 딜레마의 반전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근본이제에서 트리핀의 딜레마는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인 상황에서 결국 기축통화의 가치가 붕괴되며 기축통화의 주인이 바뀌게 된다. 다만 영국의 경우 대안이었던 미국에게 기축통화를 넘겼으나 미국은 대안이 없어서 지킬 수 있었다. 즉 근본이제에서는 모든 것이 심플했다. 금을 더 많이 가질수록 더 강해지는 것이었다. 반면에 트리핀의 딜레마의 반전은 미국이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된다. 힘의 균형은 넘어가지 않으며 딜레마는 오히려 상대방에게 넘겨진다. 중국이 달러를 더 많이 보유하게 되면 더 강해지는 것인가? 이미 충분히 많지 않은가? 그렇다면 달러를 줄여야 하는가? 정답은 없다. 다만 지금의 현실에서는 목적지에 결코 도달할 수 없는 롤러코스터에 타고 있는 자신을 정확히 인지하는 것이 최선이다. 또 다른 국가가 중국의 역할을 맡을 수는 있어도 기축통화의 주의는 바뀌지 않는다. 앞으로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가 바뀌지 않을 것이란 말이다. 근본이제를 벗어난 기축통화 달러는 트리핀의 딜레마의 반전으로 인해 앞으로도 절대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점할 것이다. 근본이제에서 미국의 금융위기가 왔다면 각국은 달러의 가치가 더 떨어지기 전에 달러를 팔아 금으로 교환하려 했을 것이며 미국은 금태환을 유지할 수 없어 달러의 기축통화를 포기해야 했을지도 모른다. 그랬더라면 미국은 정말 이류국가로 전락하게 되었을 것이다. 세계대전으로 어려워진 영국이 미국의 기축통화 지위를 넘긴 사례를 생각해보면 될 것이다. 하지만 미국은 아직도 독보적인 초강대국이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많은 설명이 가능하겠지만 필자는 트리핀의 딜레마의 반전이 설명해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 즉 미국이 구축해놓은 지금의 달러 기축통화 체제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해도 힘의 균형이 넘어가지 않고 미국의 힘이 남아있는 것이다. 이미 금을 넘어선 달러는 글로벌 위기 때마다 각국이 더욱더 움켜쥐게 되는 세계 유일의 유동성이다. 즉 위기일수록 유일한 유동성은 달러이며 쉽게 말하자면 달러만 돈으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딜레마에 빠져있는 국가는 미국이 아니다. 미국이 과역으로 스스로 붕괴되지 않는 한은 달러는 기축통화 지위를 유지할 것이고 미국도 달러라는 요술지팡이로 계속 초강대국의 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판단된다. 부자는 달러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그동안 달러를 소비의 관점에서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무엇이 위험이고 무엇이 기회인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 이 책을 통해 달러를 투자의 관점에서 금융상품으로 인식하면 위험이 어떻게 기회로 전환되는지에 대한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과거 사례들을 살펴보면 자산의 일부로서 달러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떤 메커니즘으로 인해 우리의 자산을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이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달러로 자산을 보유했을 때의 이점. 달러로 자산을 보유했을 때의 첫 번째 이점은 최악의 국면에서의 파산 리스크가 감소한다는 것이다. 달러 자산을 일부 보유했던 이 과장에 비해 모든 자산을 원화 자산으로만 보유했던 김 과장의 재산 감소액이 더 컸으며 김 과장의 재산 구성이 매크로 리스크에 더 취약함을 보여주었다. 이 과장의 경우 원화 기준 현금이 환율의 영향으로 증가하면서 2억 5천만 원이 되었지만 김 과장의 경우 현금 2억 5천만 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가격이 하락해 있는 자산 주식을 매각해야 했다. 달러로 자산을 보유했을 때의 두 번째 이점은 자산의 선순환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 과장 케이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글로벌 경제 위기가 닥쳐서 경기가 안 좋아지더라도 보유 달러 가치가 상승하면 원화 기준으로 수익이 발생한다. 그러므로 위기 때에도 수익이 발생한 자산을 차익 실현의 가치가 낮아져 있는 자산을 매수하는 선순환이 가능하다. 즉 부동산과 주식이 하락했지만 환율 영향으로 달러 가치가 상승하며 원화 기준 현금이 늘면서 유동성의 여유가 생겼다.
또 보유하고 있던 미국 주식이 하락했지만 환율 영향으로 그 영향이 최소화되면서 미국 주식을 매각해 원화 기준으로 더 하락한 한국 주식을 매입해 보유하게 된다. 그럼으로써 경기가 안정되고 주식 가격이 정상화되었을 때 오히려 이익 발생이 가능했다. 이 과장의 재산은 위기 전 10억 원에서 위기를 겪으며 8억 5,500만 원으로 감소했다가 경기가 정상화되자 11억 원이 되었다. 결과적으로 이 과장은 위기를 겪으며 재산이 증가한 것이다. 김 과장 케이스는 글로벌 경제위기 발생 시 보유 자산에서 수익 없이 손실만 발생함으로써 악순환이 발생하게 되는 우리가 보통 겪게 되는 상황이다. 즉 부동산과 주식이 하락하며 발생하는 재산 손실이 이 과장보다 크며 이 과장처럼 수익이 발생하는 자산도 생기지 않는다. 따라서 현금이 필요해지거나 현금 비중을 늘리기 위해서는 손실이 발생한 자산을 헐값에 매각해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김 과장의 재산은 위기 전 10억 원에서 위기 후 7억 8천만 원으로 감소했다가 결국 경기 상황이 정상화되더라도 9억 5천만 원이 되어 결과적으로 재산이 감소했다. 다행히 김 과장은 5천만 원 정도의 손해를 감수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문제는 김 과장이 살아가는 평생 동안 위기가 딱 한 번뿐이라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다. 달러는 대한민국 국민의 축복.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면 발생하는 악재 쓰나미에서 벗어나는 것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불가능한 것인가? 아니다. 가능하다. 부자가 되면 된다. 다시 말해 소득을 늘리고 저축을 많이 하고 부채를 줄이면 된다. 가능하지만 무척 어려운 이야기다.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이 더 늘지 않는다는 가정에서 가능한 대안을 찾아야 하는데 그런 대안은 어떤 것이 있을까? 경기가 안 좋을 때 우리의 자산을 보호해 파산 리스크를 낮춰주고 재기를 도와줄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경기가 안 좋을 때, 즉 주가지수가 하락할 때 수익을 내도록 설계된 수많은 금융상품들이 대안이 될 수 있겠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또 수많은 제약이 있다. 금융업에 종사하는 필자조차도 전문 분야가 아니면 설명을 들어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금융상품이 많다. 상품을 이해한다고 해도 단기적인 해지용으로는 유용할 수 있으나 주기적으로 비용이 들고 리스크가 수반되어 장기적으로 우리를 보호해줄 수 있는 상품을 찾기 어렵다. 경기가 언제 나빠질지 미리 알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은 이상 금융상품을 이용하기도 어렵다. 풋옵션은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영즉 휴지가 된다. 선물 매도도 주가지수 상승 시 큰 손해가 가능하므로 자산보호 목적보다는 투기에 가깝게 된다.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의 축복이 도대체 뭘까? 바로 가깝고도 먼 달러다. 친숙하지만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바로 미국 돈이다. 우리의 원화자산이 늘지 않더라도 원화자산의 일부를 달러로 보유함으로써 경기 하강 시 원화기준 자산의 가치 훼손을 최소화하고 파산 리스크를 낮추며 재기 가능성을 높여주는 달러에 대해서 먼저 간단한 사례를 살펴보고 뒤에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다. 가정은 앞의 사례와 비슷하다. 경제가 어려워져서 환율이 1,000원에서 50% 오르고 주가지수는 50% 하락한 후 시간이 흘러 다시 원상태로 회복된다는 가정이다. 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 자산에 대한 가정에 대해서는 좀 더 극단적으로 해보겠다. 박 과장은 10억 원 상당의 한국 주식을 가지고 있다. 최 과장은 환율 1,000원 기준에서 현금 100만 달러를 보유해 박 과장과 동일한 10억 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 경제가 안 좋아지자 주식은 50% 하락해 반토막이 나고 박 과장의 재산은 5억 원으로 감소했다. 환율은 1,500원으로 급등해 최 과장이 보유하던 100만 달러는 15억 원으로 증가하게 되었다. 경제위기 전 10억 원이었던 재산의 가치가 현재는 박 과장은 5억 원, 최 과장은 15억 원으로 각각 재산이 50% 감소, 50% 증가해 무려 3배 차이로 벌어지게 되었다. 이때 최 과장은 달러를 1,500원에 모두 매도해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을 믿고 50% 폭락해 있던 한국 주식을 15억 원어치 매수했다. 이후 한국 경제는 회복되어 주가와 환율이 모두 정상화되었다. 박 과장은 다행히 원금인 10억 원을 회복했다. 최 과장의 주식은 30억 원이 되었다. 박 과장의 재산은 10억 원, 최 과장의 재산은 30억 원으로 경제 위기를 겪고 난 후 둘의 재산은 3배 차이가 나게 되었다. 다시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다고 가정해보자. 그동안 원화 기준의 재산 변동은 없었고 최 과장은 30억 원을 1,000원의 환율의 달러를 매수해 300만 달러를 가지고 있다. 다시 경제가 안 좋아지고 주가가 하락하고 환율은 오르는 상황이 반복되었다. 그리고는 다시 시간이 흘러 경제가 정상화되었다. 여기서 퀴즈를 하나 내겠다. 박 과장과 최 과장의 재산은 각각 얼마가 되어 있을 것 같은가? 잘 계산해보면 박 과장과 최 과장의 재산은 각각 10억 원, 90억 원이 되어 있을 것이다. 무려 9배 차이가 난다. 또다시 경기가 안 좋아지고 회복된다면 박 과장의 재산은 10억 원, 최 과장의 재산은 270억 원,
27배의 엄청난 차이가 난다. 흥분할 필요 없다. 어차피 현실성 없는 가정이다. 모든 재산을 주식으로 가지고 있는 것도 불가능하고 모든 재산을 달러로 가지고 있는 것도 정상적인 한국인에게는 불가능한 일이다. 다만 저자가 극단적인 가정의 예를 들면서 독자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것은 중요할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자산의 일부로 달러를 가지고 있는 것은 파산 리스크를 낮출 수 있으며 선순환을 가능하게 하고 운이 좋으면 자산이 늘어날 수도 있다. 좀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보자. 환율이 치솟는 경제 위기 시에 어김없이 등장하는 뉴스가 있다. 바로 교포들이 달러를 가지고 국내 부동산 시장으로 몰려온다. 기존에는 100만 달러가 필요했던 부동산을 지금은 70만 달러에 살 수 있다라는 식의 기사다. 예를 들어 환율이 1,000원에서 50% 올라 1,500원이 되고 부동산 가격이 10억 원에서 20% 내려 8억 원이 되었다면 기존에 100만 달러 하던 부동산을 53.3만 달러에 살 수 있다. 46.7% 박앤세일인 셈이다. 몇 년 후 부동산이 다시 10억 원으로 회복되고 환율이 1,000원으로 안정화되어 부동산을 10억 원에 팔고 달러로 바꾸면 100만 달러가 된다. 즉 교포는 53.3만 달러를 투자해서 몇 년 후 100만 달러를 회수하게 된다. 수익률이 무려 87%이다. 앞의 극단적인 사례만큼은 아니어도 매력있고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다. 달러에 대한 투기가 아닌 달러에 대한 투자. 투자와 투기는 다르다. 투자와 투기의 차이가 무엇일까? 필자는 시간이 누구의 편인가에 따라 다르다. 라고 말하고 싶다. 시간은 가격을 적정 가치에 수렴하게 한다는 가정에서 보면 투자는 가치보다 낮은 가격에 있는 것을 매수하는 것이다. 또한 적정 가격에 도달하면 매도하는 것이다. 즉 환율의 변동성이 낮을 때 달러의 풋옵션 가치가 저평가되어 있으며 향후 적정 가치를 찾아 가격이 올라갈 것으로 전망하고 매수한다. 반대의 경우는 매도한다. 이런 일련의 시도에서 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고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 하지만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이익이나 손실 발생 유무가 아닌 투자 프로세스이다. 투기에서는 가치라는 것은 의미가 적다. 가격이 가치보다 비싸더라도 매수할 수 있다. 시간이 흘러서는 지금보다 가격이 빠져 가치에 수렴하더라도 단기간에 수익을 낼 수 있으면, 즉 나보다 비싸게 살 누군가가 있어서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다고 믿으면 매수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필자가 생각하는 투자는 시간이 나의 편인 것이고 투기는 시간이 나의 편이 아닌 것이다. 그래서 장기 투자라는 말은 있어도 장기 투기라는 말은 없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든다. 부동산 투기의 경우 몇 년씩 하기도 하지만 본의 아니게 장기로 갈 수는 있어도 투기 당시 10년 이상 보고 투기한다는 사람은 아마 적을 것이다. 도박도 마찬가지다. 카지노에서 장시간 게임을 하면 수학적으로 결국 딜러가 이기게 되어 있다. 다시 말하지만 풋옵션은 변동성이 높을 때 가격이 높다. 따라서 투자자의 입장에서 매수하기 좋은 시기는 달러의 원화 기준 절대 가격이 얼마냐? 라는 관점보다 변동성이 적을 때 매수하는 것이 투자라는 프로세스상에서 정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달러의 풋옵션적인 가치가 거의 무시되어 달러의 가격이 가치보다 낮아져 있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환투기를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환의 변동성이 높아졌을 때 달려들 것이다. 이쯤에서는 독자들이 필자의 의도가 환투기가 아니고 투자라는 것을 알아주었으면 한다. 필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투자를 강조한다. 그것의 실천 방안으로 환율의 변동성이 작을 때 장기적인 관점에서 달러를 꾸준히 매수하는 것은 가치보다 낮은 가격에 매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시간이 흘러 변동성이 커지면 풋옵션의 가치가 살아나서 적정 가치를 찾아 달러의 가격은 올라간다는 것이다. 포트폴리오도 투자의 관점에서 나온 것이다. 투자의 관점에서 장기적으로 달러를 변동성이 작은 시점에서 꾸준히 매수하면 원화 강세 기간에 달러의 평가 손실이 발생할 수는 있어도 손실을 실현하지 않아도 될 여건 경기나 유동성이 좋을 때 보통 원화 강세이므로 일 확률이 높고 달러 추가 매수에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원화 약세 기간에 대부분의 원화 자산 가치가 내려갈 때 달러 자산에서 수익이 발생함으로써 파산 리스크를 줄이고 선순환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자산의 일부로서 달러 자산을 갖는 것은 매력적이다. 달러 자체도 매력 있지만 더욱 나아가 다른 금융상품 예금이나 미국 주식 등과 결합할 때 리스크 대비 리턴 매력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종합해보면 투자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달러를 바라보면 변동성이 낮은 국면에서 풋옵션의 가격이 낮고 이때 달러의 가격에는 풋옵션의 가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서 결국 달러를 투자의 관점에서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변동성이 커질 때가 오면 숨겨져 있던 풋옵션의 가치는 원달러 환율 급등이라는 결과로 나타나며 당신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보다 가치 있게 만들어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대한민국의 강한 펀더멘털은 자산의 선순환을 일으킬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역사적인 관점에서의 교훈. 달러를 언제 사야 하는가에 대한 교훈을 역사적인 관점에서도 얻을 수 있다. 보통 환율은 경기와 관련이 있다. 망해가는 나라의 돈은 점점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아무도 가지고 있기를 원하지 않으며 따라서 투매가 나오고 그 나라의 환율은 절하된다. 반대로 경제가 튼튼한 나라의 돈은 절상된다. 즉 주식과 부동산이 오르고 외국인은 그 나라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환율은 강세가 된다. 이런 호시절이 주식과 부동산이 폭락하고 환율이 절하되는 시절보다는 낫지만 종종 자산 버블과 붕괴의 시작점이 된다는 점에서 주의해야 하며 그 메커니즘을 알고 있어야 한다. 사례들을 살펴보며 교훈을 얻어보자. 일본은 1980년대 금융규제를 완화해 나갔고 플라자합의 이후 환율이 절상되며 해외 자금이 유입되고 부동산과 주식시장이 호황기를 맞는다. 자산 가격 상승은 더 많은 해외 자금의 유입을 부르며 이 자금은 환율을 더 절상시키고 자산 가격을 더 올린다. 외국인들에게 이익을 남기고 자산을 매도한 일본인들은 또 다시 부동산이나 주식 등의 자산을 매수해 가격을 올리고 해외 자금은 환차익과 자산 가격 상승을 노리고 더 들어온다. 환율이 절상되면 수입품의 가격이 내려가므로 물가가 안정되며 금리 인하의 여지가 생긴다. 부동산 가치가 올라가면 은행은 부동산을 담보로 더 많은 돈을 빌려주고 이 돈은 다시 자산을 사들이며 자산 가치를 상승시킨다. 이런 식으로 1980년대 말에는 일본 주식시장 시가총액이 미국 주식시장 시가총액의 2배가 되었으며 일본 부동산 시장 가치도 미국 부동산 시장 가치의 2배가 되었다. 이후 일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버블이 붕괴되어 아직도 고생하고 있다. 일본 버블 붕괴 때 자금의 일부는 동아시아로 흘러들어가며 일본과 비슷한 상황이 연출된다. 1990년대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의 주식시장과 부동산에서 버블이 발생하고 1997년에는 버블이 붕괴되었다. 우리가 이 사례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 주식과 부동산이 오르고 환율은 절상되어 달러 가격이 하락해 물가는 안정되고 금리도 낮은 좋은 시절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다. 좋은 시절에는 자산을 비싸게 팔 수 있고 달러를 상대적으로 싸게 살 수 있다. 이때 미국 주식을 매수한다면 혹시라도 안 좋은 시절이 왔을 때 환율은 상승 달러 같이 상승할 것이며 미국 주식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주가 자체도 큰 타격이 없을 수 있다. 이때 미국 주식을 매도해 자국의 가격이 하락한 자산을 매입한다면 좋은 시도가 될 수 있으며 우리는 그것을 기회라고 부른다. 이 책의 핵심을 다시 정리하면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이 낮을 때 달러를 사고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이 높을 때 달러를 팔자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변동성이 낮을 때 풋옵션의 가격이 낮고 이때 달러는 저평가되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역사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면 환율이 하락 평가절상하며 주식과 부동산 시장의 호황기를 맞을 때가 정말 위험한 시기일 수 있으며 이때가 달러를 매입하는 최적의 시기가 될 수 있다. 가격이 올라가 있는 주식과 부동산의 차익을 실현해 가격이 낮아져 있는 달러를 매수하면 이후에 찾아올 수 있는 어려운 시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 여기까지가 달러를 언제 사야 하는가에 대한 물음에 필자가 해줄 수 있는 최대한의 조언이다. 더 구체적인 답을 구하는 일은 독자 개개인에게 있다. 개인마다 달러를 자산의 일부로서 받아들이는 위험에 대한 대처 능력과 태도가 다르며 수익에 대한 기대치도 다르며 가지고 있는 현재의 자산 포트폴리오의 상태도 다르기 때문이다. 핵심 내용 정리 및 결론. 계란을 원화 바구니에만 담지 말고 달러 바구니에도 나눠 담으면 환율의 변동성이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자. 필자의 의도대로 여기까지 잘 이해하고 따라와 주었다면 이제 우리는 달러를 금융상품으로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환율이 큰 폭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사건이 발생해도 우리는 그것을 기회로 인식하게 될 것이다. 또한 각자의 자산과 부채의 구성 및 현금 흐름을 고려해 달러 예금이나 미국 배당주 투자를 포함한 직접 투자를 시도해 포트폴리오를 최적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달러에 대한 분산 투자뿐만이 아니다. 더 나아가서는 다른 통화에 대한 분산 투자까지도 각자의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이 장에서는 펄디에서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리뷰해보면서 이 책에서 얻어갈 만한 내용이 무엇인지 생각해보자. 계란을 원화 바구니에만 담지 말고 달러 바구니에도 나눠 담으면 환율의 변동성이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이 장의 핵심이자 펄디의 핵심이다. 대한민국 국민에게 저주가 내린 것인가? 왜 경기가 안 좋아지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여건들이 동시에 안 좋아지는가? 부동산이나 주식 등 자산 가치가 떨어지고 현금 흐름이 안 좋아지고 고용이 불안해지는데 나가는 돈은 많아져서 자산을 헐값에 팔게 된다. 견디다 못해 파산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다시 경기가 정상화되어도 재기가 힘들어지고 빈부격차는 커진다.
대한민국의 펀더멘털은 좋지만 내수 시장이 작고 수출 비중이 높아서 매크로 리스크의 변동성이 높고 이것은 원화의 변동성을 높이게 된다. 높아진 환율의 변동성이 실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악순환이 발생하기도 한다. 시간이 흘러 경기가 정상화되고 모든 지표가 안정화되지만 문제는 그 사이에 파산 내지는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보는 사람들도 생긴다는 것이다. 반면에 누군가는 더 재산이 늘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에서 필자는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에 주목했으며 달러를 금융상품의 하나로서 직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게 되었다. 환율의 변동성은 대한민국 국민의 축복. 대한민국 국민의 축복이라는 내용에 걸맞게 이 책을 읽고서 독자에게 조금이라도 실제적인 도움이 되려면 소비자의 관점으로만 달러를 바라봐서는 안 된다. 즉, 올해 휴가지가 해외가 될 것인지 국내가 될 것인지, 명품 가방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결정하는 요소로만 달러를 보면 안 된다는 것이다. 자산 포트폴리오의 일부로서 달러를 고려하는 투자자의 관점에서도 볼 수 있어야 한다. 포트폴리오의 관점에서 달러를 볼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재산 대부분이 원화 표시 재산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모든 재산을 원화로 가지고 있는 것은 때로는 위험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원화 자산 이외의 다른 통화, 그 중에서도 가장 매력적인 달러 자산도 보유한 포트폴리오가 더 안전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쉽게 말해 계란을 원화 바구니에만 담지 말고 달러 바구니에도 담으면 우리를 힘들게 했던 환율의 변동성이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앞서 사용한 사례를 다시 살펴보자. 박 과장은 주식 10억 원을 보유하고 있고 최 과장은 현금 100만 달러를 보유하고 있다. 현재 환율은 1,000원, 주가지수는 2,000포인트로 가정하자. 그러던 것이 경기가 안 좋아져 환율은 1,500원으로 상승했고 주가지수는 1,000포인트로 폭락했다고 가정하자. 처음에는 둘 다 원화 10억 원 상당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현재 박 과장은 5억 원, 최 과장은 15억 원의 재산을 보유하게 된다. 5억 원과 15억 원, 무려 3배 차이다. 최 과장이 100만 달러를 환율이 50% 오른 1,500원에 매도하고 50% 폭락한 주식을 15억 원에 매수했다고 가정하면 이후 시간이 흘러 경제가 안정되어 환율과 주가지수가 다시 1,000원, 2,000포인트가 되었을 때 박 과장은 원금 10억 원을 회복하게 되고 최 과장은 30억 원이 되어 있다. 최 과장은 대한민국 국민이라서 행복할 것이다. 이 사례처럼 한국에서 살면서 모든 재산을 달러로 가지고 있는 것은 불가능하고 바람직하지도 않으며 최 과장처럼 운이 좋기도 어렵다. 다만 자산의 일부로 달러를 가지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으며 위험보다는 긍정적인 기회 요인이 더 많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기 바란다. 달러를 보유했을 때의 장단점. 먼저 장점을 살펴보도록 하자. 개인도 기업과 마찬가지로 경제활동에서 파산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달러는 경기가 좋지 않을 때에 환율이 올라가 원화 기준 수익을 내주므로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고 유동성의 숨통을 틔워주며 파산 리스크를 크게 낮출 수 있게 해준다. 또한 자산의 선순환을 가능하게 한다. 최 과장의 사례처럼 수익이 난 자산 달러을 매도해 폭락한 자산 주식 또는 부동산을 매수하고 경기가 정상화되면서 또 수익이 발생한다. 불어난 자산으로 낮아진 환율로 다시 달러를 매수하고 이런 식으로 선순환이 가능하다. 평생 동안 몇 번의 기회 정도는 기대할 수 있다. 만약 기회가 온다면 그 효과는 작지 않을 것이다. 또한 혹시 장기간 환율의 변동이 없더라도 외화예금을 이용하거나 배당주에서 나오는 배당금으로 수익을 올리며 원화 대비 기회비용을 최소화하거나 미국 주식에서 자본이득을 시도해 볼 수도 있다. 해외 주식 직접 투자로 손해를 볼 수도 있지만 그것은 국내 주식도 마찬가지이며 적어도 투자 대상의 폭은 훨씬 넓다는 점에서 이미 주식에 일정 부분 포지션이 있는 독자의 경우는 환리스크를 감안하고서라도 시도해 볼 수 있다. 긍정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달러의 풋옵션 특성 때문에 매크로 리스크는 국내 주식보다 작을 수도 있다. 여기서 필자가 강조하는 것은 달러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환율이 급등할 때까지 기도만 하고 있을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달러로 수익을 내서 기회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많다는 것이다. 혹시 필자가 달러에 대한 긍정적인 면만 편파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맞다. 원달러 환율이 내려가면 원화 기준으로 손해가 발생한다. 하지만 다행히도 경기와 환율이 역의 상관관계를 가지므로 환율이 내려가서 손해가 발생할 때에는 경기가 좋다. 환율이 내려가는 것은 우리나라의 화폐 인원이 비싸지는 것이니 어찌 보면 당연한 이야기다. 즉 경기가 좋아서 유동성이 풍부하고 자산 가치가 올라가고 현금 흐름이 좋은 상태에서는 달러를 손해보면서 팔 필요가 없다. 팔게 되면 평가 손실만 발생한다.
물론 달러를 좋은 가격에 팔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릴 수 있으려면 애초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한다는 것이고, 그래서 포트폴리오로서 자산의 일부로서의 효용을 강조하는 것이다. 포트폴리오 효과로 리스크 대비 리턴 매력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달러 자체도 매력적이지만 더욱 나아가 다른 금융상품 예금이나 미국 주식 등과 결합할 때 더욱 매력적이다. 이제 단점도 살펴보자. 앞에서 긍정적으로 말했지만 현금은 언제든지 필요할 수 있으며 손실이 발생하는 가격에서 달러를 매도해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이것은 분명히 원화 관점의 리스크다. 하지만 필자가 강조하는 것은 포트폴리오 관점이다.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하겠다. 달러가 안전자산인가? 원화가 안전자산인가? 독자들은 신문이나 뉴스에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Flight to Quality라는 표현을 들어보았을 것이다. 이 물음에 대한 정답은 관점에 따라 달라진다. 외국인 투자자에게 물어보면 안전자산은 달러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한국인들에게는 원화가 안전자산일 것이다. 자산과 부채도 원화, 수입도 원화, 지출도 원화로 생활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한국인에게 달러는 대부분 특별한 경우의 소비, 예를 들어 해외여행 관련 비용이나 해외에서의 물건 구매 등에만 사용되는 통화이기 때문에 우리는 소비 원화 기준 관점에 익숙할 수밖에 없는지도 모른다. 이처럼 당장 지출해야 할 대부분의 돈이 원화로 나가야 하는데 모든 돈을 달러로 가지고 있으면 환변동에 노출되고 안전자산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원화로 지출해야 할 필요가 없는 돈을 달러로 가지고 있을 때 원화 베이스의 생활과 분리될 수 있고 글로벌 관점에서 안전자산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 필자는 장기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일부분의 자산을 달러로 가지고 있을 때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긍정적인 기대를 할 수 있다고 다시 한번 밝힌다. 이것이 바로 투자 포트폴리오 관점이다. 또한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다행히도 과거의 환율의 움직임은 올라가는 폭과 속도가 내려가는 폭과 속도보다 크고 빨랐다. 즉 원화 기준 수익의 관점에서 다운사이드보다는 업사이드가 컸다는 것이고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줬다는 점에서 다행이라고 할 수 있다. 달러를 금융상품으로 이해하고 가지고 놀기. 여태까지 살펴본 달러의 특성을 바탕으로 달러를 금융상품으로 비유해 볼 수 있겠다. 편의상 달러를 만기가 없어 시간에 따른 가치 훼손이 없고 변동성이 높아 가치가 높은 풋옵션으로 비유해서 설명하겠다. 코스피와 역의 상관관계, 주가지수 하락 시 수익 발생. 원달러 환율의 높은 변동성, 옵션의 가치를 높이는 요소. 시간 가치에 따른 훼손 없음, 장기 투자 가능. 달러를 직관적으로 풋옵션으로 이해하고 나면 달러 가지고 놀기가 가능해진다. 달러와 다른 금융상품과의 결합을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목적이며 독자들에게 가장 실용적인 내용이라고 생각된다. 엄격한 개념이 아니며 필자의 직관적이고 주관적인 해석을 반영했다. 달러. 직관적으로는 풋옵션 성격이며 변동성이 높고 시간에 따른 시간 가치 하락이 없어서 장기 보유가 가능한 풋옵션이 된다. 달러 플러스 예금? 외화 예금을 하면 금리만큼 돈이 나오는 게 풋옵션의 성격이다. 즉 시간에 따라 시간 가치가 상승하는 성격으로 매우 매력적인 금융상품으로 볼 수 있다. 외화 예금 금리는 은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주식을 직접 매매하지 않는 보수적 투자자에게 매우 매력적인 조합이라 생각된다. 만약 자산의 많은 부분이 달러 예금으로 되어 있고 달러가 기축통화로서의 지위를 잃지 않는 이상은 글로벌하게 어디서 무슨 일이 발생해도 큰 타격을 입지 않을 것이며 우량 자산을 헐값에 매입할 수 있는 기회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는 달러 예금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보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달러 플러스 한국 주식. 달러와 코스피의 역의 관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둘의 조합은 해지 성격이며 우리 사주 등과 같이 원하지 않게 의무적으로 보유해야만 하는 주식 포지션이 있을 경우에는 유용할 수 있다. 달러 플러스 미국 배당주. 달러 플러스 예금보다 공격적인 투자자에게 적합하다. 외화예금 이상의 금리를 원하거나 주식의 차익 실현도 노리는 투자자에게 적합하나 매입한 배당주의 주가가 내려갈 리스크도 있으므로 장기 투자가보다 유리하며 주식 종목 선정 능력이 필요하다. 달러 플러스 미국 주식. 주가 하락의 리스크가 있으므로 주식 종목 선정에 자신이 있는 공격적 투자자에게 적합하다. 여기서 놀라운 점은 달러 기준 미국 대표 지수들 수익률보다 원화 기준 미국 대표 지수 수익률이 더 높다는 점이다. 즉 미국에서 미국인이 달러 기준으로 미국 지수에 투자하는 것보다 환율 해지 없이 한국인이 미국 지수에 투자하는 것이 과거 수익률이 더 좋았다는 점이 인상적이다. 이 책의 내용을 직관적으로 이해한 독자는 그 차이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바로 원달러 환율의 높은 변동성으로 인한 높은 풋옵션 가치가 그 차이를 만들어냈다고 필자는 설명하고 싶다.
다시 한번 직접적으로 언급하자면 한국인에게만 가능한 투자 방법으로 한국인의 축복이다. 미국 주식을 투자 대상으로 고려함으로써 투자 대상의 폭이 넓어지는 장점과 미국 주식 시장의 글로벌한 비대칭성도 매력적인 특성이다. 미국 주가 지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원화 기준 성과가 달러 기준 성과보다 우수했다. 다우존스를 보면 1998년 IMF 때 원화가 달러보다 39.66% 아웃퍼폼되었고 2008년 금융위기 때 원화가 달러보다 23.06% 아웃퍼폼되었다. 나스닥의 경우에도 1998년 IMF 때 원화가 달러보다 48.68% 아웃퍼폼되었고 2008년 금융위기 때 원화가 달러보다 24.25% 아웃퍼폼되었다. S&P 500의 경우에도 1998년 IMF 때 원화가 달러보다 45.94% 아웃퍼폼되었고 2008년 금융위기 때 원화가 달러보다 22.25% 아웃퍼폼되었다. 달러를 언제 사야 하는가? 달러를 자산의 일부로서 보유하기 위해 달러를 언제 사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은 이 책의 핵심인 투자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달러를 바라보는 것이다. 환율의 변동성이 낮은 국면에서 풋옵션의 가격이 낮고 이때 달러의 가격에는 풋옵션의 가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서 결국 달러를 투자의 관점에서 가치보다 낮은 가격에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된다. 반면에 변동성이 커질 때 숨겨져 있던 풋옵션의 가치는 원달러 환율 상승이라는 결과로 나타나며 당신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보다 가치 있게 만들어줄 것이다. 또한 역사적인 사례에서 교훈을 얻을 수도 있다. 좋은 시절은 계속되지 않는다. 모든 상황이 좋은 시절일수록 달러를 살 수 있는 여건은 좋아지며 안 좋은 시절이 혹시 오더라도 기회는 당신 편이다. 이 책을 마무리하면서 필자가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다. 필자는 이 책을 부자를 위해 쓴 것이 아니다. 부자라서 남아도는 돈이 있다면 달러 자산을 사자고 주장하는 것도 아니다. 우리는 모두 소액이라도 원화예금을 가지고 있고 매달 보험료를 내며 직접 주식에 투자하든지 펀드를 가지고 있다. 달러도 원화보다는 적지만 정기예금을 들면 이자를 준다. 또한 앞에서 필자가 언급했듯이 달러를 보유하는 것만으로도 경기가 안 좋을 때 보험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것은 매크로 리스크를 환율이 해지해주기 때문에 한국 주식에 투자하는 것보다 나쁘지 않다. 즉 필자는 새로운 돈으로 달러 자산을 사자고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이미 하고 있는 경제 활동의 영역을 새로운 통화인 달러로 넓히자는 것이다. 달러 자산을 사는데 돈이 추가로 필요한 것이 아니며 새로 예금을 들 때 달러 예금을 들고 새로 보험에 가입할 일이 생기면 그 돈을 달러 자산을 사는 데 사용하고 주식에 투자하게 되면 일부를 미국 주식에 투자하면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상상빌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